북과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서울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8.4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구전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이명박의 사람들에게 새삼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대를 열게 한 1등 공신들 어떤 사람들인지. 소탈하고 진지한 분이구나. 사실 그전에는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뭐 재벌 회장 이런 이미지니까. 근데 굉장히 격의도 없고 소탈하고 진지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이 당선자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복심으로 불리는 정두원 전략기획팀장이 핵심 멤버입니다. 2007년 12월 이명박 후보의 대선 당선 직후 YTN 보도. 기대 이상의 지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참 잘해야 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이듬해 4월 정두원 국회의원 후보의 총선 당선. 그러나 곧바로 논란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청와대의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 등 4인방이 권력을 사유화한다고 비판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정두원 의원이 오늘 공개 발언을 통해 논란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저를 자꾸 불을 지른 사람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저를 자꾸 부르짖는 사람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이명박 대통령 진노하고 이상득 의원 퇴진론을 제기한 정두원 의원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강한 유감과 경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직접 경고. 만약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말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계속된 비리 구속에 이어서 형님 문제까지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줄곧 비주류 쇄신의 길을 걸어왔던 저를 함께 엮음으로써 형님 비리를 물타기 함과 동시에 눈에 가시인 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다는 게 끝내 무죄 판결을 받지만 제가 비록 법으로는 무죄입니다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의 생은 2019년 7월 16일에 멈추고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 또 건강한 보수 정치의 희망을 남긴 채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불렀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그대 힘든 기억들 모두 버리고 그대 정두원과 희망 세우고 지나간 동안 열심히 뛰었죠. 우린 미래가 있죠. 정두원에게 말해 주세요. 정두원 꿈을 믿는단 말이에요. 지나간 동안 열심히 뛰었죠.
있죠. 정두원에게 말해주세요. 정두원 꿈을. 이명박 정부 탄생에 참여를 해서 창업 공신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결코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된 정두원 전 의원이 20대 총선 홍보용으로 만든 뮤직비디오에서 부른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오디오 파노라마와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여기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1741번 쓰시는 분, 정두원 전 의원 이제 훌훌 털고 편안해지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팟캐스트로도 함께 하실 수 있죠.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을 통해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조진주 씨.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 애플과 아마존, 델, 소니 그리고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 국무부의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한일 갈등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한일 양국의 노력을 동맹이자 가까운 친구로서 지원하고 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일부 언론의 기사에 대해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냐고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판 기사 제목을 원제목과 바꿔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니클로와 일본 본사인 패스트 리테일링은 최근 자사임원이 한국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와 천정배, 박지원 의원 등 반당권파 의원 10명은 변화와 희망을 위한 대한정치연대를 결성해 제3지대 창당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제일의 밝히리. 오늘의 이야기는 GATT라고 쓰고 가트라고 읽는다. 정치평론가 유제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제일입니다. 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나라는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죠. 일본 말고요. 네. 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요. 네. 동쪽, 서쪽으로 갈라졌었고. 맥주 소세지.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스틸러가 또 하여간 네. 말아먹었어요. 그렇죠. 예, 한마디로. 네. 축구도 잘하죠. 축구도 잘하죠. 뭐 전차군단이라는 별명도 있고. 그렇죠. 우리한테 져서 그렇지. 네, 그렇죠. 우리한테 졌었어요. 아이고, 정말 아주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네. 자, 그래요.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유제일의 발키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트 체계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2차 세계대전이요.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석유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의 진군로를 보면 석유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네, 모스크바 밑에 스탈린그라드거든요. 스탈린그라드로 독일 군대가 갈 일이 없어요. 석유가 아니면. 카스피해를 따라서. 그리고 일본도
그 중국 내륙으로 진출 안 하고요. 계속 해안 따라서 밑으로 가고 동남아로 갔거든요. 그렇죠. 대륙을 네. 노리지 않고 네. 석유 있는 곳으로 네. 갔다. 그렇죠. 예. 이렇기 때문에 석유인데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음. 그 이제 그 드골이라든지 처칠 같은 사람들은요. 강하게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을 그래서 이제 쟤네들하고는 무역도 안 하고 고립시켜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설득한 게 케인즈죠. 케인즈가 이제 그렇게 되면 독일이 농업 국가로 농업 경제로 돌아가면 프랑스와 영국도 시장을 잃는 것이다. 다 함께 어려워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한 번이 있었던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세계대전이 두 번이 나고 났더니 네. 본질적인 문제가 저게 자원을 차단당하면 전 나라들한테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서 네. 가트 체제에서는 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을 기본적으로 중심에 두죠. 그러니까 물자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보면 이 가트 체제가 만들어진 다음에 가장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본 국가들이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요. 우리도 다 알다시피요. 자유무역에서 돈 많이 번 국가는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자원이 없어도 네. 자유무역을 통해서 패전국이었지만 이 가트 체제에서 패전국에다가 자원도 없지만 너희들한테 물자를 끊지 않겠어.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세계의 최고의 경제국가 영국과 프랑스를 앞지른 경제국가가 됐잖아요. 만약에 네. 자원을 차단했다면 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세계대전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 말씀입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자원을 차단하고 막 압박을 하고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독일이 화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죠.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되겠다 싶으니까 네.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 패전국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이 블록 경제와 자유 경제를 훼손하면 전쟁이 날 수 있으니 이제 자유 경제라는 원칙을 그 패전국들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지키겠다고 한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일본이 흔들고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지금 경제 제재한다면서 자원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네.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 가지고 네. 자원을 차단하지 않고 네. 들어가게 한다면은 네. 북한이 그 열린 사회로 나오지 않겠는가? 네. 개혁 개방 정책을 펴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추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북한이 주장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보면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예. 우리가 휴전선 북쪽에요. 네. 북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소련과 중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전이 끝나기 전에는 소련과 중국과 적대시할 때는 휴전선 이북에 이게 있는 상대가 어마어마한 상대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중국과 소련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했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은 일본과 네. 미국과의 그리고 우리하고의 적대 관계를 청산을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냉전 체제라고 했었던 제1세계, 제1세계로 갈라졌던 거에서 우리는 제2세계 국가들하고 교역을 시작을 했고 중국하고의 무역량이라든지 러시아하고의 무역량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 고립된 채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뭐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립을 시키면 네. 고립을 한 상태가 그냥 고립을 해서 죽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또 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모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북의 네. 전쟁 기도를 막으려 한다면은 물자가 돌게 해야겠네. 그렇죠. 예. 그게 기본적으로 육자회담의 정신이고 남북의 지금 평화 로드맵의 기본 정신이죠. 네. 북한에게 있었던 블로케이드를 푼다. 알겠습니다. 네. 여담으로 잠깐 흘렀습니다. 네. 이제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봉쇄하면 폭력적이 된다. 네. 그리고 그 봉쇄하면 폭력적이 되는 거에서 그때도요 국력 차이 엄청 났거든요. 예. 일본이 미국한테요. 그렇게 진주만을 폭격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군사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런데도 일본이 석유가 끊기니까 물어버리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안 하기로 한 게 네. 가트 체제고 거기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원칙들이 앞으로 계속 뉴스에서도 나올 겁니다. 일본이 지금 그거를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른바 최애국 대우라는 걸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네, MFN 최애국 대우라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특정 나라한테
특별히 관세를 싸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한테 싸게 해주면 다른 모든 나라한테도 똑같이 싸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 상품, 동일 대우 이런 원칙이에요. 뭐 국적을 따지지 않고 상품이 똑같으면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적인 방법입니다. 최애국 대우라는 게. 예. 그러니까는 이 가트가 WTO를 승계되니까 이것도 승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에서 그 관세에 있어서의 MFN이라든지 그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 수출 금지와 수입 금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세이프가드라는 뭐 예외 조항도 있고 뭐 하지만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이 최애국 대우라든지 그리고 이 수출 금지, 수입 금지 이걸 하지 않는 가트 정신을 가트와 WTO 정신을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국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처칠이나 그 사람들처럼 강하게 패전국은 강하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말 앞에 자신들이 한번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겠다. 대우를 받았는데 남의 나라에 대해서 그 대우를 그 철회하겠다. 이거는 아니죠. 가져가겠다. 이거는 정말 이 염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염치의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은 최혜국 대우 MFN이 자주 거론될 텐데 우리가 사전에 이런 지식을 알고 이거를 거두려 한다. 뭐 일본이 많이 화가 났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염치 없는 일이다. 예, 일본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에 그 어떤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같습니다. 네,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은 국가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요. 그렇죠. 예. 자, 가트와 MFN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 퀴즈 정답은 뭐죠? 독일이죠. 독일. 예. 자, 만나보겠습니다. 9326번 쓰시는 분 정답 와칸다. 예, 와칸다가 왜 나오죠? 어벤져스. 와칸다. 예, 그리고 K74618141번 쓰시는 분 정답 독고영재. 예. 독고영재는 또 왜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4번 쓰시는 분 차범근 감독이 또 독일에서 활동을 했었죠. 예. 자, 그리고 고조선 중계무용님 니체 형아의 나라 독일. 아이고 맞히셨어요. 2055번 쓰시는 분 독일은 부끄러운 역사를 끊임없이 반성하는데 일본은 늘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2055번님 감사합니다. 자 2055번님하고 고조선 중계무용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6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에 박소영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돌발 상황 때문에 정체가 더 심한 곳들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방화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로 반포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 밀리고 있는데요. 방화에서 청담까지 1시간 20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 상황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동작에서 청담까지 4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모가 정류장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1축부터 10km 구간 정체가 여전합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도 진천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2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사패산 터널 안 4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의정부부터 4km 구간 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은 덥지만 김용민이는 아직 춥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아낌없이 돌아온 청취율 조사. 여러분의 대답은 뭐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지극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네, 열정적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들 만나서 의정활동 쏙쏙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국회가 좀 뒤숭숭했죠. 예, 사실 제가 법사위 소속이었는데요. 네. 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갔는데 네.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회의가 열리지 못했는데 네. 국무위원들이 한 8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네네네. 저희 국회의원들 시간뿐만 아니라 네. 국무위원들조차도 다 시간을 날린 셈이 됐죠. 그분들 다 오셨는데 와 계시거나 올라오시는 세종시에서.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는 네, 말씀이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도 좀 나왔지만 임명이 된 뒤에는 오히려 좀 반응이 없고요. 네. 조용하고요. 네. 오늘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이제 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최소 이틀 이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합의됐던 본회의 일정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틀로 잡아달라고 했던 부분 가지고 이게 합의가 안 됐으니까 법사위를 열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좀 일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너무 일들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렵사리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해서 장외에 있던 그 자유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들어오셨는데도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이번엔 또 다른 새로운 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또 내걸면서 또 의사일정에 합의를 안 해주셔서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한 후로 야당은 국회를 무시한 결정이다. 문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윤석열 후보자 이제는 이제 뭐 임명이 됐지만 윤석열 후보자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야당이 제기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정작 청문회를 열어보니까 대부분의 의혹이 다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었던 소위 인사의 검증의 7대 기준에 해당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네네네. 단 하나 남은 게 이제 2012년도에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과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가 다르다는데 네. 자유한국당 측이 신청해서 나왔던 경찰들 증언이나 이런 것들 비춰보면 오히려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얘기가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님으로서는 임명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신임 총장이 임명되고 윤석열 총장이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여기는 또 누가 부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그런 자리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하면 되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요. 네. 그 법무부 장관 제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검찰총장이 뭐 추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까? 뭐 내부적으로는 의사 소통은 하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그 자리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청문회를 거치면서 뭐 이런 시나리오는 많이 흔들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제가 뭐 그 내부적인 정보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은 짝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윤대진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 적폐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마무리 져야 되는 부분하고 이미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돼서 우선적으로는 그런 연속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대진 국장이 될 가능성도 상당하네요. 오히려 윤대진 국장의 경우에는 적폐 수사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자와의 관계 또 그동안에 보여줬던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될 만하다. 뭐 저도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중앙지검에 있는 일들의 연속성을 봤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게 또 적합하다 이런 평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검사 어떻습니까?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도 하마평이 오르기는 하는데 네. 지금 당장은 좀 기수가 좀 낮지 않나. 많이 평도 낮다.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뭔가를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도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이문정 검사 같은 그런 아주 파격적인 인선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라든지 또는 뭐 수사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고려돼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무 연속성 워낙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하는 모릅니다. 인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 일단 부서 이름 개편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공안부 듣기만 해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 왠지 좀 뭐랄까 여기 있는 정권에 충성하는 부서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이 공안부가 이름 바꾼다고요? 네,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는 건데요. 전에도 사실 이 비슷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공안부 중에 일부를 공공형사부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노동이나 선거를 공안이라는 관점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좀 구시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명칭이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사건을 다루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과 함께 국회에도 이젠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이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국회혁신특별위원장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회가 한편으로는 식물국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국회라는 양극단적인 논란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일을 안 한다 또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자기네들 이익만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국회 혁신특별위원회는 국회를 일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에 방점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번 20대 국회에 좀 통과를 시키고 안 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서 정책으로 공약으로 삼으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 최근에 발의한 법안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국민입법 청구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일하는 국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발의를 하게 된 건데요.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어떤 법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셔도 그게 잘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는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맞는 법들만 주로 논의되고 통과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분들 중에 일정수, 저희 법안에는 30만 명으로 했는데요. 30만 명이 이제 전자적 방식 등으로 청원을 하게 되면은 그 국민들이 청원하신 내용을 국회 법안처럼 발의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발의가 됐다고 해서 꼭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안 형태로 다루는 것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이 또 문자가 좀 들어왔어요. 1278번 쓰시는 분. 박주민 의원님,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완수 믿습니까? 또 이런 질문 외에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되죠. 이 질문 외에 사개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지려 합니까? 정개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지려 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미루고 있는 것은 여러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과의 관계도 조율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패스트 트랙에 태워져 있는 모든 법안, 즉 선거법 개정, 그다음에 사법개혁 관련된 법률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성공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모두 다 성공시키는 그러려면 최악의 경우, 즉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표대결까지 간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제2기 특조위법이었거든요. 네네네. 제가 발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통과까지 됐는데 네. 이게 지정될 당시와 달리 본회의에 가니까 또 표대결이 되는 거예요. 표대결이 되면서 표를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표를 준다는 정당들의 이해를 조금씩 반영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의 그 동참을 호소할 수 있는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사개특위를 양보할 수 없다 이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위냐를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네. 모든 법안을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를 양보하겠다는 말 같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뭐 답변 안 하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예. 출연료를 더 드리면 혹시. 예, 농담입니다. 자, 김정수님은 박주민 의원님이시다. 아기는 잘 크고 있죠? 이렇게 또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1살 넘었고요. 예. 잘 크고 있습니다. 다만 좀 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가 벌써 이제 노회찬 의원 서거 1주기입니다. 관련해서 추모 학술 토론회 자리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노회찬 의원님이 유고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남기셨는데요. 거기 보면 크게 이제 3가지 과제를 제시하세요. 하나는 공정한 사회, 두 번째는 평등한 사회, 세 번째는 평화로운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더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고민돼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또 제가 최근에 발의했던 법안들,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참,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한 그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말이죠. 박주민 의원님도 뭐 고소고발 당하셨나요? 고발 당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님이 어제 이제 수사를 받고 오셨는데요. 상대 측 고발 내용은 이 의안가라든지 또는 회의장 주변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저희들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으니까요. 몸이야 닿았겠죠. 그런 것을 이제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다. 몸 닿은 정도를 의미로 저희들을 이제 고소고발한 것인데요. 관련돼서 이제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답변을 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직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까지? 현재는 지금 그 국회 회기 중이라 가지고요. 소환에 이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는 지금 회의 본회의 진행이라든지 또는 상임위 진행을 자꾸 파토내시나 이런 생각도 좀 지연하고 방해하고.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 59명,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을 고소고발했을 때는 추려서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하여간 영상에 잡히면 다 고소고발 대상으로 한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엄정하게 추려서 고소고발한 것이고요. 그리고 법률가 국회의원들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보좌진도 자유한국당 보좌진도 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좀 심했다는 판단을 행동대원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주로 의원들 중심으로 고소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박주민 최고위원도 거기 고소고발 과정에서 추리고 분류하고 이 과정에 저는 안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저희 당의 법률위원회가 있고요. 그 법률위원회에 결합되어 있는 의원들과 외부 변호사들이 작업을 한 겁니다. 59명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실제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상 자료라든지 사진 자료 충분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나 또는 정의당 위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네. 이거는 뭐 수사가 그렇게 길고 복잡할 문제가 아니다. 아, 너무 명백해서. 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예.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라는 질타를 계속 경찰과 검찰에게 했던 겁니다. 네. 7월, 8월 방탄국회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민주당이 응하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추경이 이번 국회 때 안 된다. 네. 지금 본회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게 또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추경이라든지 또는 민생법안 때문에 또 국회 회기를 또 열어야 되는 필요성도 또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답답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392번 쓰시는 분 박주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덕분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통과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직 통과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발의를 했고요. 승려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네. 이번에 법사위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음번 법사위 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네요. 예, 자, 오늘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의 완전 정복 시작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니 벌써 수요일 한 주의 딱 중간이 느껴집니다. 예. 자,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세 번째 교섭 요청에 최종 불응했습니다. 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죄 한마디 없고 배상도 없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그러니까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니 이러면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특허권 등등 상표 등록돼 있는 이런 것들을 압류해서 이게 한 8억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무형의 자산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국내 상표권 2건하고 특허권 6건을 압류한 상태고 이게 가격으로 치면 8억 원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전액 다 그 계상이 된다고 치면 우리가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 받아냈던 고분들이 원했던 보상액은 비슷해요.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만약에 이게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로 배상이 이뤄진다고 하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일본 쪽에서는 가만 안 있겠다 또 이러면서 반발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자산 매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항 조치, 그러니까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뭐 지금 당장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네. 그 부분에도 이제 아마 힘을 얻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입장으로서는 뭐 그쪽에서 일단 뭔가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뭔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일본 입장에서도 쉽게 물러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칼은 뺐죠. 뺐으니까 아무튼 뭔가 이제 충격적인 걸 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제 경제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한일 간의 이 경제를 둘러싼 마찰은 뭐 당분간 더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다음 달 되면 또 8.15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양측이 지금 뭐 이 합의라고 해야 되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건 어쨌든 좀 리스크한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일 관계 관련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때가 됐다. 예, 이러면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예. 맞죠? 네. 이게 뭐 그 국회 통과 안 해도 되고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그 민간의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예. 기존의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요걸 좀 완화해서 뭐 물가 기준 같은 것들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실제로 할지 할 것 같은 뉘앙스만 풍길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예. 시장에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정부 안에서 그리고 당정 간에도 약간 온도차가 있는 걸로 보이는 게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기존 제도로도 할 수는 있는데 시장 상황을 좀 면밀히 봐야 되고 최근 들어서는 좀 안정세다 요쪽이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여차하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준비 자세이고 당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강남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지방 부동산은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방에서 곡소리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총선 전략을 길게 보면 지금 시점이 적당하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는 회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서울의 집값이 반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계속 쭉 떨어지고 있다가 보합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달 들어가지고 서울 집값이 상승 반전을 하니까 이런 와중에 지금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이제 어쨌든 눌러놨던 서울 집값이 들썩이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뒀다. 이 부분인데 박연미 기자 말씀처럼 일단 막판 칼을 뺄지 안 뺄지 우리 칼 뺄 거야라고 할 건지 네. 요거는 약간 지금 여지를 남겨놓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은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까? 일단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말 그대로 민간 택지라고 해도 어느 가격 이상으로는 뭐 구 평당 기준으로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컨대 단기적으로 보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평당 10,000원이다. 그런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 더 오래된 아파트가 시장에서 12,000원에 그동안 거래가 됐다 치면 예. 그 집값까지 동시에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화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요거 갖고 돈 벌기 어렵겠는데 해서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뒤로 미룬다 건설을. 그러면 분양받아서 새 집에 들어가야지 했던 사람들이 기존 주택 시장으로 몰릴 경우에는 그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니 그렇게 집이 모자랍니까? 이게 그러니까 집 자체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전체 전국에 집을 원하는 사람 대비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네. 살고 싶은 동네에 예. 위치 좋은 곳,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데 있는 집이 부족하다. 그래서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귀해서 몸값이 올라간다.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국적으로 가구당 집 한 채씩 드리면은 지역에 관계없이 네. 원하는 곳 관계없이 그러면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 넘어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강남입니다. 강남.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남의 뭐 재건축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일단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강남 전체로 확산이 되고 또 강남에 확산된 게 서울 전체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가면 지방까지 확산이 되니까 일단 그 근원지에 일단 불시부터 번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고 아마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아마 한정적으로 갈 텐데 근데 이제 다만 시장에서 약간 우려하는 것은 이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이제 가격 문제도 있지만 혹시 공급이 축소됐을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게 나중에 더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건설사 입장으로서는 지금 분양을 하면 돈이 되지 않으니까 공급을 하지 않고 이 시간을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공급이 오히려 부족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합니다만 이게 사실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완화가 되고 박근혜 정부가 하면서 그때 우리 빚내서 집 사라 정책했던 그때 완전히 이제 이 규제가 사라져버린 건데 일단 시민단체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했던 기간에는 집값이 상승하지 않았다. 실제로. 근데 이걸 풀고 나서 집값이 크게 지금 상승을 하더라. 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생각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강하게 우리가 막았을 때 당시에는 금융 위기가 있어가지고 집값이 안정됐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지그대로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구석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고민할 게 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저한테 사실 그 깊이 있는 평론을 기대하는 분들은 썩 많지 않아가지고 네. 그냥 뭐 우스개로 만든 얘기가 강남이 문제라면은 좀 지정학적으로 네. 한강 이남 지역, 네. 목포도 한강 이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산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런 한강 이남 지역을 정말 강남처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런 정책도 있었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네별로 살기 좋은 거점도 만들고 동네별로 그 가고 싶은 학교도 만들고.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지금 정부의 교육 정책하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웬만하면 우리가 골고루 교육 기회를 받자. 똑같은 교육 아래에서 평등하게 교육권을 누리도록 하자는 게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자사고도 네. 그럼 많이 허용했더니 빈사 상태의 자사고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학교들은 스스로 일반고로 돌아섰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책하고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 이게 좀 부딪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강남에 학군 좋은 데로 몰리는 그런 수요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근데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살고 싶은 지역에 지나치게 건축 그 회사들이 지나치게 이윤을 많이 얹어서 분양해온 요런 관행에 일침을 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짜 뉴스가 많은데요. 네. 뭐 예컨대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전세 대란이 올 것이다. 강남에 반값 아파트가 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뭐 시나리오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벌어지지가 않았죠. 네, 또 시장이 네, 또 네. 생각보다 그렇게 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전세 대란은 안 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많아요. 공급 물량이 많아서 그 잠실에 대단지 들어서고 나서 강남 일대 전세 가격이 확 내려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아주 최근 상황인데 공급 물량이 지금 서울에도 4만 호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온다. 이렇게 가는 건 좀 과장인 것 같은데 반값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 강남에 어떤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기존에 그들이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에 분양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싼 값의 아파트를 사서 몇 년 뒤에 시세 차익이 꽤 클 거다. 이거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그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자, 뭐 정말 그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 것인지 여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금리가 결정이 됩니까? 네, 내일 금통이 열어가지고 네. 결정이 되는데 지금 금리가 연 1.75%인데 이걸 이제 내릴 거냐 말 거냐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아마 내일은 내리지 않고 아마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근데 오늘 뭐 제가 또 시장에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어차피 지금 시중에 금리는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채권금리도 하려면 차라리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이 앞서가지고 시장을 혹은 이제 조금 선제적으로 금리를 뭐 내린다든가 대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일 바로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 네. 다만 이제 내일 소수 의견이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가. 그게 일단은 좀 관심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마디 하면은 그 키워드가 엄청나게 뜹니다. 모르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게 도대체 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론됐는지 또 그 맥락도 짚게 되고요. 그래서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SNS에 절 비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래요. 날 한번 씹어줬으면 그게 나였으면 그 죽어가던 트위터를 살려준 그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 전문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뭐 지분이 있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근거 같은 없는 티라서 그런가요? 그 트통령으로 또 이렇게 통하기도 하고 말이죠. 자, 비트코인하고 리브라를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비난을 했는데
리브라는 뭐예요? 비트코인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페이스북이 만들겠다고 하는 가상 통화입니다. 아, 그래요? 네,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뭐 비트코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리브라의 경우는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어떤 가상 통화를 만들어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이 비트코인과는 약간 다른 것은 먼저 지금 자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예금이라든가 단기 국채 같은 걸로 해가지고 리브라를 구매를 한 다음에 이걸 나 전자지갑에 넣어놓고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그리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만약에 리브라를 받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게 찍으면 이제 결제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 맨 먼저 지금 페이스북 얘기가 환전이나 송금을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간에 돈을 쓸 때는 뭐 달러, 원 이렇게 다른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리브라를 쓰면 리브라로 쉽게 주고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가게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의 역할을 페이스북이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행정부까지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지금 이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국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법정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국가와 중앙은행이잖아요. 심지어 권종도 바꿀 수 있고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서 물가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게 국가인데 만약에 전 세계에 통용되는 이 돈이 생겨버린다.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권 자체를 페이스북에 넘기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일갈하는 내용이 뭐냐면 은행이 되고 싶으면 규제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기세가 만만치는 않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여기에서 이 페이스북 자회사에서 가상화폐 계획을 총괄하는 사람이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사람인데 의원들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그래 알겠다. 우리가 그 정부와 의회의 단단한 신뢰 하에서 이걸 발행하겠다. 그러니까 허가 없이는 발행 안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원래 발행 계획이 2020년이거든요. 그 시기를 미루지는 또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페이스북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등 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에 다 그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투자자의 형태로. 간단치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세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원래 목표는 아까 2020년이라면 내년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완전 폭등하는 그런 결과도 빚었는데 어제 오늘 이런 또 이 미국 정부가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또 폭락하는 지금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의 경제 박병률 기자, 박연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